예를 들어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라던 사람이 진짜 비싼 돈을 받고 SK로 스카우트된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그 SK에 뺏기지 않으려고 삼성전자가 더 좋은 처우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엔지니어에 대한 처우가 높아져서 진짜 핵심 반도체 개발 인력은 의대생 이런 사람보다 막 5배, 6배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의대에 갈 인재들이 연구개발로 가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선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개혁신당 대선 후보 기호 4번 이준석입니다. 전인구 대표님과 함께 경제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참 좋습니다. 사실 이제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요. 아직까지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은 그래도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 생각으로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미국 주식들은 많이 올랐는데 한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정말 한 몇 년 동안 굉장히 속상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대한민국 좀 증시가 안 올랐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해결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증시에 더 많은 돈이 들어오려 그러면요, 배당 투자 좀 더 활성화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이제 은행 이자 받아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뭐 얼마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투자가 사실 젊은 세대에 있어서 안정적인 어떤 금융소득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돼야 되고, 그러면 배당 투자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제가 어디 가서 또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러려면 월배당 하는 주가 좀 늘어나야 된다 생각해요. 지금 우리는 연배당이 굉장히 그쵸. 활성화돼 있고, 근데 연배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연배당하고 나면 또 배당락 크게 한번 떨어지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월배당으로 아기자기하게 계속, 우리나라 왜냐, 공과금도 그렇고 월세도 그렇고 월 단위로 우린 청산 주기가 있잖아요. 뭐 안정적으로 월배당을 통해 가지고 예금처럼 이제 배당금 받아갈 수 있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증시에 안정적으로 깔릴 수 있는 증시 자금이 유입이 될 거예요. 우리 보통 우리나라의 주식이 뭐 한 두세 달마다 손바뀜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뭐 장기 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주주를 그렇게 챙길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이거 어차피 뭐 단기 투자 수익 바라고 온 사람들 아니냐. 그럼 주주와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이끌어갈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투자자도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주주와의 관계를 잘 가져가려면은 장기 배당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월 배당하는 주식들이 늘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저는 우리가 뭐 기업소득 환류세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배당이라는 거 하는 기업들에 대한 우대 정책을 가져갔지만은 그런 게 더 강화돼야 된다. 예,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결국에는 기업들이 상법 개정은 우리 얘기했지만은 일반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저는 상법 개정안 찬성했는데, 문제는 이 상법 개정안 민주당이 주도했었는데 그 안에 그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뭐 HMM이나 아니면 SK해운 이런 데들 막 본사 옮기겠다고 하고 오히려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앞뒤가 다른 모습을 더 이상 보이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돼서 내가 원하는 정책들을 펼쳤다라고 하면은 코스피 얼마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다다익선이죠. 뭐 이재명 후보도 5천 하면 좋겠다. 저도 뭐 5천 하면 좋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코스피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경제 성장률보다 한 3-4배 정도 되는, 2-3배 정도 되는 그런 어떤 성장률을 가지는 그런 시장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우리 경제 성장률이 한 2-3 정도 이제 걸리게 되면은 코스피의 성장률도 한 4-5 정도에는 걸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인데 그 정도 목표를 가지고 가야죠. 우리나라 또 주식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물린 주식을 하자면 이제 국민주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라는 주식이 있어요.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이제 좀 최근에 좀 반도체, 이제 이런 또 AI 이런 쪽에서 조금 뒤처지면서 좀 어려워졌는데, 어떤 문제점이라 생각하시는지 또는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저는 삼성 같은 경우에는 경영적 판단을 좀 더 잘해야 된다. 저는 정치인들이 자꾸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52시간만 바꾸면 뭐 될 것 같다는 취지로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오히려 삼성의 변명 논리다. 오히려 삼성 같은 곳이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본인들의 경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일신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테크주 중에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곳들이 원래 얼마 전까지 윈도우 팔고 오피스 팔던 곳인데 클라우드 중심으로 재편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줄 알았겠습니까? 저는 제가 원래 빌 게이츠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빌 게이츠가 옛날에 MS 이끈 다음에 그 친구이자 동업자인 스티브 발머 같은 사람들이 이끌면서 성장을 했지만 정체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스티브 발머가 했던 게 뭐냐면은 윈도우나 오피스 구독이나 아니면 이런 돈 받아먹는 식으로 가가지고 성장시키려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인도 출신의 MS 엔지니어 출신의 사티아 나델라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서 MS가 완전히 기술 중심의 회사로 변모하면서 쭉 올라간 거거든요. 저는 삼성도 예전에 삼성이 반도체 분야에서 치고 나갈 때는 우리가 잘 아는 반도체 영웅들이 있었어요. 있었죠. 네. 황창규, 진대재 이런 분들이. 저는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됐던 것처럼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삼성을 보면은 왠지 경영자 중심으로 경영 마인드 중심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건 흡사 예전에 미국에서 GE가 안정적이지만 성장하지 못했을 때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저는 그래서 삼성도 기술 경영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좀 인재가 제일 엘리트 인재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뭐 AI 쪽도 인재를 많이 키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인재들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저는 인재는 돈을 보고 모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인재에 대한 처우 자체를 높이는 것 외에는 다른 거 아무리 뭐 산업 스파이 제도를 강화하니 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산업 스파이로 인정받는 범위를 좁혀야 된다 저는 생각하는 게 진짜 누가 막 USB에다 뭐 회사 기밀을 담아가지고 다른 회사에 넘겼다 그건 산업 스파이죠. 내가 어떤 연구에 종사해가지고 내가 지식이 많은데 나중에 이거를 어떤 회사에 다른 회사에서 더 높은 돈을 받고 스카웃된다 이거는 산업 스파이가 아닌 거죠. 저는 냉정하게 이공계 인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높은 처우를 받을 때 그런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지 다른 거 없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라던 사람이 진짜 비싼 돈을 받고 SK로 스카웃된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그 SK에 뺏기지 않으려고 삼성전자가 더 좋은 처우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엔지니어에 대한 처우가 높아져서 진짜 핵심 반도체 개발 인력은 의대생 이런 사람보다 막 5배, 6배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의대에 갈 인재들이 연구 개발로 가는 겁니다. 저는 그것만이 대한민국에서 기술자나 연구자들이 자신 있게 거기에 매진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좀 연구 좀 보면은 뭐 예산도 그렇고 이제 과학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그럼 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저는 과학기술인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우선 아까 말했듯이 서로 스카우트하는 데 있어가지고 산업 스파이라는 걸 씌우지 마라. 다른 기업의 인재를 영입할 때 높은 금액 제시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진짜 기초 연구나 이런 사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는 뭐 네이처라든지 사이언스라든지 이런데 좋은데 티어 높은 곳에 기고할 수 있을 정도의 연구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일시 보상 그리고 점수 쌓아가지고 연금으로 국가에서 보상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과학기술인들 좀 기가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뭐 해외 출장 갈 때 패스트트랙으로 출국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기초과학 연구하는 연구원들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수시설 같은 것도 부족해요. 가족끼리 예를 들어 어디 휴양을 하려 그러면 휴양소 같은 것들도 국가 차원에서 좀 마련해주고 이런 것들 저희가 이미 공약한 바가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질 때 과학기술이나 할 만하다. 자존심이 살아난다 이렇게 봅니다. 뭐 저도 그냥 하나만 제안 드리자면 이게 대전에 있다 보니까 서울이랑 좀 멀어서 이제 요새 조금 친구들이 대전 멀어서 안 오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좀 이 친구들이 대전에서 좀 더 좀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인프라들을 좀 잘 구축해 준다면은 즐겁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가끔 북한 보면서 놀라는 게 뭐냐면요. 북한에 보면 약간 그 신도시 비슷한 거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니까 약간 무슨 뭐 동탄이나 아니면 파주, 운정 이런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아파트 단지 이렇게 해놓고 북한도 그런 짓을 해요. 근데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사실 동탄도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들의 배후 도시거든요. 그렇죠. 저는 대전도 보면은 그 대전에 이제 유성의 일부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신축 아파트랑 해가지고 약간 ICC 대전 컨벤션 센터나 이런 데 옆에 가보면은 되게 좋은 뭐 이런 곳들이 있거든요. 주거단지 같은 곳들. 스마트시티. 학군도 괜찮고 이렇게 돼 있는 곳들이. 저는 그런 게 이제 앞으로 대전에 좀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물론 뭐 부동산 경기랑 따라가는 거지만은 저는 오히려 LH나 이런 데서 예를 들어 주택 공급 사업을 할 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대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연계성을 좀 키울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인데 지금 대전과 서울 간의 연계교통이라는 것이 대전역까지 한 59분 이렇게 걸리지만은 문제는 대전역이 대전의 동부 지역에 있어가지고 그런 연구원들이 많은 유성까지는 또 한 30분 정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저는 좀 이런 게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특히 지금 세종 대전 간의 철도 연계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앞으로 좀 많이 바뀌겠지만은
서울까지 접근성이 좀 개선됐을 때 대전에 있는 연구원들의 삶의 질도 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또 대전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 지방의 많은 도시들이 지금 또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네. 좀 해결할 만한 어떤 정책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방에 이제 갔을 때는 지방에 있는 만큼 기업들이 어떤 혜택을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약한 것 중에 보면은 법인세나 최저임금 같은 것을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좀 정할 수 있게 하자 그런 것과 더불어서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지방이 예를 들어 발전소 가까이 있으면 좀 차등 적용될 수 있게 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지방에 사는 것에 이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거비용 지금 월세 정도 빼놓고는 월세 전월세 빼놓고는 딱히 비용이 차이 나는 게 별로 없거든요. 지방에 사는 것이 훨씬 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비용의 구분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또 이제 지방 얘기하다 보면 또 어쩔 수 없이 부동산 얘기를 같이 하게 되는데 이제 서울만 많이 좀 오르고 지방 부동산은 지금 또 상태가 너무 안 좋단 말이죠. 좀 이거를 해결할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지방의 주택에 대해 가지고는 뭐 서울의 한 채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지방 부동산은 1가구 2주택 화끈하게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 해도 제 기관지가 좀 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저는 제 꿈이 강원도 태백산맥 오른쪽에다가 주말에 금, 토, 일 정도 제가 가서 일도 할 수 있고 좀 쉴 수 있는 집 같은 거 한 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3억까지는 1가구 2주택 면세가 되는데 속초 이런 데만 해도 벌써 3억 이상이 되는 주택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한을 완전히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이제 소비라는 것은 제가 서울에서 이제 국회의원하고 이러지만은 월화수목 이렇게 일하고 금요일부터는 지방 가가지고 제가 휴식하면 소비하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월화수목 서울에 쓰는 것보다 금, 토, 일 오히려 지방에 소비하는 금액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방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거가 또 지방에 저렴하게 마련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지방 부동산 경기가 좀 활성화돼야지만 그리고 소비가 지방에서 이루어져야지만 지방이 살아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뭐 주 4일제다, 뭐 4.5일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떤 의견이세요? 주 5.5일제였죠 우리가 원래. 아, 그렇죠. 근데 주 5.5일제가 5일제로 갈 때는 우리가 5.5가 5가 되는 거는 생각해 보면은 생산효율의 한 9% 향상 정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11이 10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흔히 말하는 것처럼 5가 4.5가 된다. 이거는 한 11% 정도의 생산효율 향상이 있어야 겨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큰 차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겠지만은 저는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좀 무책임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서비스나 사무직 쪽에서는 이게 실제로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생산직이나 이런 쪽에서는 실제로 시간에 비례해가지고 생산량이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서비스업에서 판매 위주로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저는 그러면은 이게 제가 이재명 후보에게 토론에서 물었던 것처럼 결국에는 임금이 줄어들지 않은 형태에서 가능한 것이냐. 근데 이재명 후보가 임금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사기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데 속으시면 안 돼요. 굉장히 달콤한 제안일수록 보통 옆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일 가능성이 높다. 이건 동서고금의 진리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 산업들 보면은 이제 점점 중국에게 따라잡히는 게 많아지고 있단 말이죠. 네. 뭐 대표적으로 화학도 그렇고 뭐 나머지 반도체들도 그렇고 점점 따라오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가 좀 초격차를 낼 만한 산업들 어떤 것들이 있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반도체에 있어가 중국이 많이 쫓아오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이 실제로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중국의 생산 설비 반입도 못하게 하고 EUV 장비라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EUV 반입 못하니까 RFI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장비를 통해 가지고 중국이 억지로 이제 선폭이 좁은 반도체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비용이 엄청나요 그거는. 그래서 영영 못 쫓아올 텐데 그런 상태로는 그런 걸 우리는 어느 정도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미국의 그런 어떤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에서 그래서 상대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에 CAC하고 중국이랑 관계를 개선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랬을 때 미국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줄타기를 잘해야 되는 건데 이재명 후보식 좋은 게 좋고 이런 관계로는 풀어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규제나 이런 것 잘 살펴야 되는 거고 아까 화학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수에 선거운동 시작하면서 갔는데 에틸렌 같은 것들 이제 우리가 보지만은 에틸렌 같은 것들이 덤핑이 시작되면서 중국산의 가격이 굉장히 싸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그러면은 가격으로 중국에게 승부 볼 수 있을 것이냐? 아니죠. 결국엔 생산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환경 문제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EU나 아니면은 미국 시장에 그들이 파는 것을 막아내야 되는 것인데, 그를 위해서는 역시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잘 풀어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여기서 이재명 후보처럼 본인은 자꾸 친중 아니라고 하지만은 중국에 이제 기대려고 하는 모양새든지 아니면 중국과의 관계를 풀어가지고 어떻게든 미국과의 관계에서 저해가 될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 봐야 된다. 이재명 후보 대책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열흘 뒤면은 네. 이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트럼프 뭐 미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관세 네. 협상을 이제 하러 들어올 건데 네. 본격적으로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예. 저는 적어도 미국에 대해서 제가 다른 후보보다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제가 최근에 암참이라고 그 미국 한국에 있는 미국 상공회의소 영어로 대화하시던데요? 예, 제가 40분 정도 영어로 얘기하고 또 질의응답도 영어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영어라는 것이 뭐 기술에 해당한 영역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문화와 잘 닿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라든지 남아공 대통령한테 어떻게 하는지 잘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제대로 맞받아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면은 이재명 후보 같은 사람이 가가지고 뭐 중국에는 시에시에 미국에는 땡큐만 하고 있으면은 그게 외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영어로 트럼프 대통령이 뭘 찌른지를 바로 알아듣고 거기에 또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때로는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만이 저는 우리가 현장에서 대응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암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경제 얘기하지만은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펜이라는 미국의 좋은 대학에서 배운 경제학과 제가 하버드에서 배운 경제학이 다르지 않을 거다. 한번 그거는 논리대로 붙어보자라는 얘기거든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라는 거는 경제학의 근본에도 맞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긴장감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나 하버드 나왔다 그러면은 뭐 학력 위조 아니야 이러면서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사실 미국에서 가가지고 제가 하버드 나왔고 제가 하버드에서 경제학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상대는 긴장해요. 그러니까 그게 외교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발휘할 겁니다. 저는 그걸 국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쓰겠습니다.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논리 자체가 지금 이건 잘못된 거고 논리적으로 설파를 해서 이거를 아예 이겨내겠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뭘 줄 수 있는지는 봐야겠지만은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 미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어떤 전략적 이해나 이런 것들이 약한 편입니다. 제가 하버드라는 나중에 미국의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많은 대학에서 저도 다녔지만은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그 당시에는 중동 정책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지금 아마 중국, 대중국 전략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겁니다. 한국은 우리는 한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미국의 입장에 봤을 때는 대중 관계의 종속 변수 정도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한국의 위상을 어떻게 높여갈지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한국의 대통령이 가가지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통역을 데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가가지고 미국의 팍스 뉴스라든지 아니면 CNN 같은데 인터뷰를 자청해가지고 미국의 유권자에게 바로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정상회담은 통역 달고 할 수도 있는 거지만은 그런 어떤 TV 인터뷰 같은 거는 제가 직접 가가지고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가지고 미국 유권자에게 미국의 중요한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 이런 것들 다 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저는 이런 것들 강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업 구조들 보면은 뭐 문제점이 많다라고 이제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보셨을 때 우리나라 좀 기업 구조 개선해야 할 것들 어떤 것들이 있다 보세요? 저는 우리 기업들이 아까 제가 MS와 사티아 나델라 얘기했듯이 이제 기술 경쟁에 직면한 기업들은 훨씬 기술 경영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술 영업 정도만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기술 경영이 돼야 된다. 그 말인즉슨 엔지니어나 리서처들을 우대하고 한편에 있어가지고는 더 이상 이제 그런 어떤 G2식 경영, 옛날에 GE가 어떻게든 비용을 줄이고 매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경영적 기법을 써가지고 버티려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 포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전문가 중심의 경영으로 성공했던 기업들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게 물론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쪽은 아니지만은 메리츠 금융그룹 네, 이거는 놀라운 겁니다. 한진가에서 조 회장이 처음에 사실 분가했을 때 이게 한진이라는 중공업 중심의 제조업 중심의 기업에서 나와가지고 결국 금융이라는 생소한 분야에서 시작했는데 결국
최임은 부회장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경영인들에게 무조건적인 자율권을 주고 나는 대주주로서 역할만 하겠다. 이 분리를 통해 가지고 적극적인 경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 뭐 거의 치고 나가가지고 메리츠 금융그룹 자체가 거의 뭐 수익권에 드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테크 기업들에도 이제 적용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의 가치보다 몇 배 이상 뛸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솔직히요 삼성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삼성이 조금 더 자신감이 있으면은 이 순환출자 구조를 어떻게든 풀어낸 다음에 이미 삼성전자 같은 회사는 부문별로 분사 같은 걸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반도체 중심 기업으로서의 삼성 그리고 모바일 MC 분야 중심의 삼성 이런 것들은 다른 브랜드가 될 수도 있었던 것이거든요. 삼성전자의 갤럭시가 아니라 갤럭시라는 회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갤럭시 모바일이라는 회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 기업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상하게 이걸 한 덩어리에 모아놓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 저는 좀 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메리츠 얘기도 잘해주신 게 네. 메리츠가 자사주 소각을 정말 잘했었어요. 그 주가 10배 넘게 올랐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금융지주들은 그렇게 안 올랐었는데 네. 그러면 자사주 쪽이라던가 배당 쪽에는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자사주는 진짜 소각 이외의 목적으로는 단 한 주도 보유 안 된다. 우리가 배당으로 가면은 그에 따른 배당 소득세를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배당 소득세 물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주주 환원의 방법 중에서 그래도 새는 돈이 많은 편이잖아요. 예. 그런데 자사주 매각이라고 하는 건 자사 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깔끔하게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저는 자사주는 무조건 한 주도 들고 있으면 안 되고 다 소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배당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에 비해 가지고 뭐 유상증자니 무상증자 이런 게 비해 가지고 훨씬 깔끔한 방법으로 주주이익 환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당 쪽 같은 경우는 세금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리과세 이런 얘기도. 전 분리과세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결국 그 배당 투자라고 하는 것이 더 활성화돼야지만이 어쨌든 배당 투자는 직접 투자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야지만 대한민국의 주식의 기저에 깔린 돈을 늘릴 수가 있다. 지금은 우리가 밀물 썰물처럼 돈이 들락거리기 때문에 안정감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배당 소득을 통해 가지고 월 단위 배당 같은 것이 활성화되면은 이자 받듯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야 주식의 기초 체력이 생긴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배당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뭐 10%에서 15% 사이의 분리과세를 통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한다. 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그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이제 주요 뭐 어떤 미는 산업들이 있잖아요. 네. 이번에는 우린 친환경이야 뭐야 뭐 이렇게 다 정하는 것 같은데 방침이 좀 있으세요? 저는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가지고 하는 투자라면 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흔히 있는 것처럼 태양광 풍력 마피아들이 한다고 하는 것처럼 결국엔 중국산 제품 들여와가지고 택가리 해가지고 전국에 깔고 그 다음에 태양광 자체의 경제성을 본다기보다는 REC 같은 인증서 장사해가지고 결국에는 돈 벌고 이런 거 하는 형태의 태양광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거는 애초에 효율적으로 맞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안 그래도 도대체 에너지 앞으로 뭐 전기차도 등장할 거고 AI도 등장하면은 전기가 많이 부족해질 건데 그러면 그 부족한 전기를 어떤 발전원을 좀 더 매력적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원자력 발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 게요. 원전이라는 것이 폐기물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은 폐기물에 대한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아직도 연한이 남아있다. 지금 우리가 폐기물 고준위나 아니면 중준위 폐기물에 대해 가지고 방패장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은 계속 이제 우리가 지금 기존 방패장에 대한 저장 밀도나 이런 걸 높여가는 기술 같은 것도 있고요. 아직까지 몇십 년 정도 그걸 선정할 때까지 여유가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대해서 부담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사실 안정적인 전원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은 기업이 오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이 원전을 통해 가지고 지금 기저전력을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공장도 데이터 센터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 이걸 불안정한 전력에 의존하고 뭐 ESS로 이걸 안정하겠다는 얘기는 기업들이 듣고도 안 믿어요. 이재명 후보나 믿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의 대책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이제 또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 같은 거예요. 왜냐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지금 고금리 비싸다 이자가 비싸서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예. 이제 앞으로 금리를 좀 내려야 된다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뭐 물가를 위해서 유지를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금리는 솔직히 더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한국 간의 금리 역전 현상이 길어지면은 그것 자체로 부작용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가 올라서 힘들다고 하는 게 보통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가계 어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금리 인하나 아니면 대출 탕감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얘기하는 것이 주택담보대출 지금 받으면은 거치 기간이 없어가지고 원리금 상환이 일찍 시작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적어도 3년 정도의 거치 기간을 인정해주자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담대를 통해 가지고 집을 사면은 거치 기간 3년을 인정해주고 아이를 낳을 때마다 2년 정도의 거치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자. 그럼 아이 둘을 낳으면 총 7년 정도의 거치 기간을 인정해주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회생활 시작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내가 원리금을 동시에 상환하면서 많은 부담을 지는 걸 좀 개선시킬 수 있거든요. 지금 아마 원래 코로나 시기에 보면은 뭐 한 3, 4억 대출 받아가지고 한 7, 80 정도 대출 이자로 아니면 100 정도 대출 이자로 내시던 분들이 요즘은 한 200 정도 원리금 상환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의 원금 상환 부담이라도 좀 유예해 주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방법이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안 그래도 가처분 소득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지금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 돼서 지금 거의 비명을 지르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럼 이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좀 할 수 있는 뭐 정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린 것처럼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어제 얘기했지만은 자영업자들과 더불어 가지고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제가 동탄의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도 매번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크게 물린 분들이 많아요. 엄청나죠. 예. 네, 근데 이 물린 분들이 쉽게 임대료를 내리기도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임대료 내리면은 그에 따른 공시지가가 또 이제 내려가게 되고 그럼 대출 기준액 자체가 바뀌게 되거든요. 그럼 깡통돼 버리는 곳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이하로는 임대료를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계속 앉아가지고 지방세 보유세만 물고 결국 관리비 물고 이러면서 완전히 빚만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데 만약에 임대가 2년 동안 안 된 곳이나 이런 곳에 대해 가지고는 보유세 납부를 좀 재산세죠. 그러니까 재산 납부를 유예해 주는 방향으로 좀 가는 게 어떠냐. 임대가 대시 될 때까지 그 정도의 대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신도시들은 특히 유달리 좀 더 공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요, 동탄에 제가 간다면 놀랐던 게요, 동탄에 가면 이제 쿠팡 물류센터도 있고 한데요. 제가 쿠팡이나 아니면 대한통운, CJ 이런 쪽 관계자 만나보면요. 동탄 이신도시가 아마 전국에서 대한통운과 쿠팡의 물류 담당 비중이 제일 높은 곳일 겁니다. CJ 쪽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오프라인에서 거의 아무것도 안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탄 이신도시 가면은 제일 많은 게 뭐냐면은 아파트 상가마다 뭐 편의점 정도 하나 있고 부동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옆에 계란 무인 판매점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있어요. 예, 네. 예, 그러니까 계란은 그래도 사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인지 몰라도 계란 무인 가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계란 정도 빼놓고는 전부 다 쿠팡에 사 먹는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 자영업자들이 뭐를 어떻게 좀 변화하면 좋을지 좀 이런 것들도 나중에 고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근데 이제 쿠팡으로 이렇게 물류가 변해가는 상황 속에서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 쿠팡의 물류 혁신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사실 이게 대단한 논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쿠팡 예를 들어 알바하러 가보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공개되어 있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가지고 국내 기업들이나 이런 곳에서 따라잡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걸 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가지고 저는 결국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플랫폼화 됐으니까 그게 가능한데 저는 오프라인에서 그런 쿠팡의 물류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밀린 건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결국 그런 게 우리가 봤을 때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신세계 이마트 그룹 같은 경우에도 아니 애초에 여기는 전국에 물류 창조가 깔려 있고 오히려 이런 물류 혁신 같은 걸 했을 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였는데 레거시에 대한 집착이 결국에는 이런 걸 만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정용진 부회장 재밌는 시도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 하나의 레거시를 버리는 선택 그것을 해내지 못한 게 아니야. 아까 제가 사티아 나델라 얘기한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가 더 이상 윈도우랑 오피스로 돈 벌어먹지 않겠다라고 판단한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윈도우 10, 윈도우 11 이후에 그냥 업데이트만 하지 더 이상 OS 팔아먹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게 얼마나 대단한 판단입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레거시에 대한 과감한 그런 인식 전환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옛날 거 다 버려도 돼요. 아무 쓸모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새로운 것을 통해 가지고 정치도 일신할 수 있는 거지. 뭐 옛날의 관점들 계속 가져가서 뭐 합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민해 보자면은 이제 기업에서 근무하고 나면은 보통 한 40대 중반 예. 쯤 되면 이제 퇴직을 많이 하잖아요. 또
국민연금 또 시기는 65세인데 그때까지 간신히 버텼더니 또 이제 나중에 미래에는 또 그게 또 얼마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그 좀 장년층들에 대한 고민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고민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저는 장년층들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에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영업에 추가 진입하는 것을 좀 억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고 장년층이 결국 그러니까 회사에서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그럼 그 앞단에서 문제가 되는 건데 네. 저희가 그래서 공약한 것이 지금 20대 같은 경우에는 대학 다니면서 국가장학금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국가의 교육 지원을 받잖아요. 네네. 근데 40대가 넘어가지고 재교육의 기회를 다시 한번 부여하자는 걸 저희 공약하고 있어요. 물론 대학을 다시 간다 하더라도 뭐 교양 교육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때는 뭐 2년 정도 다시 이제 학사 공부나 이런 걸 해도 되는 거겠지만은 40대쯤 되면은 본인이 어쨌든 다시 한번 재교육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취업 전선에 뛰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과 거기에 더해 가지고 그런 의식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내가 20대 때 배운 지식을 가지고 20년 버티고 그 다음에는 무조건 나에겐 자영업밖에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악순환에 빠지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때 잔신히 현업에서 20년 동안 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재교육 또는 추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국비로 많이 지원할 테니까 그때 용기 있는 판단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국민연금 얘기까지 진행이 됐어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구연금, 신연금 분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더 이상 구연금 체제를 유지했을 때는 지금은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지만 그 KTI 보고서에 따르면 609조 정도 부실이 예상되는 거고 조금만 더 있으면 2경원 정도 부실이 예상되거든요. 2경원이면은 2,000조가 아니라 2만 조예요. 이 정도면 국가 파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채가 국가 부채가 지금 뭐 GDP 대비 뭐 40% 후반, 5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80% 이상 가게 되면 대한민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준국가 부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 가지고 혁신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 이런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의 평균 연령이 58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한 5년 정도 10년만 폭탄 돌리게 하면은 은퇴해서 끝나겠지 이런 생각인 거예요. 저는 바꿔야 된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폭탄 돌리기를 멈추지 않으면은 저는 앞으로 정치를 20년, 30년 더 할지 어떨지 모르는데요. 저는 나중에 그 결과에 책임져야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도 연금 받잖아요. 네. 국민연금이에요? 뭐예요, 그거? 국회의원 연금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예, 없어졌습니다. 그 100만 원씩 주는 거 19대 국회 때부터 없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블로그에 나온 거 전부 다 그거 틀린 얘기입니다. 근데 저도 예전에 조사 한번 해봤었는데 국민연금 재정 고갈도 문제지만 건강보험 재정 고갈 문제도 심각하거든요. 이 부분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건강보험은 그래서 제가 토론회에 물어본 게 건강보험 재정이 이제 2033년이면 마이너스 3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건데 이재명 후보는 뭐 간병비 총액 15조 정도 되는데 몇 프로를 지원하겠다는 건 본인이 얘기했지만은 이런 걸 지원하겠다 얘기하다가 망신 산 건데 저는 건강보험을 뭐 소위 나이롱 환자 아니면 의료 쇼핑 이런 거 하는 분들 그리고 비과학적인 진료 이런 것들은 다 없애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건강보험료 총액이 97조 정도 돼요. 근데 이 중에서 한 20조 정도 확 줄여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거 용기 있게 얘기 못하는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계를 보면 황당한 게 365일이잖아요 1년에. 예. 366번 이상 외래진료 받으러 가는 분들도 있어요. 1년에 몇천 있어요. 명. 네. 이분들이 한 사람이 결국 1,000만 원 이상 외래진료비 쓰고 있는 건데 저는 이런 나이롱 같은 사람들은 다 잡아내야 된다. 그분들 자부담률 지금 90%까지 올리는 상태거든요. 아예 이분들 못 가게 만들어야 된다 병원. 좀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뭐 병원 어딘가 뭐 가보면 이런 경우 있거든요. 실비 하루 한도 얼마까지세요? 역으로 물어봐요. 네. 거기에 맞춰서 플랜을 짜주거든요. 아, 문제입니다. 저는. 예, 이제 많이 그런 문제입니다.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 이런 거죠. 예. 그러면 좀 우리나라 재정 적자를 이제 좀 많이 줄여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는 쪽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재정 적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과도한 세부담과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여야 돼요. 그러려면 줄이려 그러면은 결국엔 그밖에 답이 없다. 왜냐하면 미국도 지금 그렇지만 국가 부채 문제가 나날이 커지는 게 문제가 되고 이제 이자까지 비싸지니까 이제 그걸 감당 못하게 되면서 미국도 빚 못 갚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상태가 됐는데 우리나라 국가 부채 문제도 지금 심각하죠. 우리나라 보통 D1, D2, D3 래가지고 D1이 국가 부채 아주 좁은 의미의 국가 부채고 D3쯤 가면 이제 공공기관 부채까지 다 하는 건데 D1 기준으로 우리가 뭐 48, 50 뭐 이 정도 돼갈 텐데 D1 기준으로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아닌데
70, 80 이렇게 가면은 거의 빚 갚는 데 상당한 재정이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이 무책임한 사람 빼놓고는 전부 다 빚을 줄여야 된다 얘기하는 것인데 저는 빚내서 매표하는 사람들 저는 극혐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재정 적자가 계속 더 나잖아요. 왜냐면 좀 하고 싶은 정책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좀 재정을 딱 그 세수와 세출을 거의 맞추겠다 이런 계획이십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게 인기 없는 소리일지라도 저는 정치하면 항상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얘기를 많이 해왔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정치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재정 건전성을 건드리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 공약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부동산 공약 보면은 청년층들 많이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예. 청년층 외나 뭐 청년층 뭐 따로 어떻게 좀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가 가장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 중에 왜곡됐다고 생각하는 게 직주 근접성이 떨어지는 부동산 문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압구정이나 아니면 뭐 이촌동이나 아니면 뭐 마용성 이런 데 보면은 그 막 평수 높은 그 아파트들 보면은 여기 계신데 물론 젊은 세대도 사는 경우 있지만은 압구정이나 아니면 원베일리 이런 데 보면은 은퇴하신 분들이 살고 있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분들의 일과는 보면은 뭐 주중에도 골프 치러 무슨 경기도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정작 그런데 경기도에 이기 신도시나 이런 데 사는 분들은 주중에 계속 서울로 출퇴근하느라 바쁘고 압구정이나 원베일리 사시는 분들은 왜 경기도 갈 일이 많은데 왜 서울에 한복판에 비싼 돈 들고 사고 계시고 왜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주거 비용을 부담 못 해가지고 광역버스 타고 1시간 반씩 걸려가지고 서울로 올라오느냐. 저는 이게 뒤집혀야 된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젊은 세대가 서울에 작은 평수라도 좀 집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84제곱미터 30평대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아파트 공급들이 서울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59형 중심으로 좀 공급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보면 아이들 뭐 둘 낳는 경우보다 하나 낳는 경우도 많고 이런데 결국에는 84제곱 형태로 서울에서 집 사기 시작하려고 그러면 젊은 세대 일반적으로 못해요. 15억씩 하는 아파트들 어떻게 가지고 시작합니까? 아무리 빚을 많이 땡기고 부모의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요. 근데 5구형 같은 경우에는 7, 8억대부터 시작하거든요. 저는 가능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택의 문화를 좀 바꿔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59형을 공급하는 주택조합이나 이런 곳들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 줘가지고 더 많이 공급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청년들 월세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뭐 예를 들어 서울 이런 데 보면 오피스텔 막 100만 원 넘고 이런데 이런 것들은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청년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숨통을 틔우긴 하겠지만은 젊은 세대 입장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가 보유를 할 수 있는 선 자체가 내려와야 되는 거거든요. 홍콩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진짜 용적률 한 4,000%인 것 같은 집도 있거든요. 홍콩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살겠냐는 거죠. 근데 저는 냉정해져야 된다. 대한민국도 토지 비용이 아주 싸지거나 아니면 건축비가 싸질 가능성은 이제 적다. 그러면 용적률을 통해 가지고 결국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집을 분양해야 되는 건데 제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의 뉴욕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주방이나 아니면은 세탁 공간 이 없이 공급되는 주택들도 꽤 있다. 홍콩들이 그렇잖아요. 홍콩도. 그렇죠. 예.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집이라면 왠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지만은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저도 서울이랑 동탄에 집이 둘이 있지만은 둘 다 84제곱미터형인데 제가 주방이랑 다용도실 합쳐가지고 한 3-4평 될 텐데 이거를 쓸 일이 별로 없어요. 혼자 사는데. 예. 그러면은 그 주방이랑 그런 공간이 적어도 한 1억 정도 이상 되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아무리 음식을 시켜 먹어도 아무리 런드리고로 빨래를 해도 평생 1억어치 그렇게 하겠느냐. 저는 그 공간이라는 걸 우리가 필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활용성이 떨어지는 공간 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은 누군가는 그거 공간이 적거나 없는 아파트인데 1, 2억 싸게 분양한다 그러면은 수요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간과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주택의 형태도 다르게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부동산 하면은 같이 연결되는 게 결국은 세금이거든요. 예, 부동산 하면 뭐 양도세도 있고 종부세도 있고 취득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금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확 줄여야 된다. 거래 비용이 많게 되면은 결국에는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그럼 가격이 제대로 책정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 담합도 많이 생기고요. 저는 그래서 거래는 최대한 활성화돼야 되는 것이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일정 부분 유지돼야겠지만은 거래가 활성화되면 오히려 양도세가 사라져도 국가에서 취득세를 통해 가지고 그에 비슷한
세액을 또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거래 횟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속세랑 증여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속은 이중과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줄여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상속세를 줄이지 않으면은 뭐 계속 편법적인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경기 남부에 제가 가보니까 경기도에 왜 그렇게 빵 냄새가 많이 나는지, 예, 빵집 가업 승계하려고 이제 빵집들을 많이 차리는데 베이커리 카페 이런 게 많아지는 것 자체가 다 상속세 회피가 많아진다는 증거거든요. 저희 현실을 직시하고 상속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중과세인 게 소득세나 이런 걸 낸 다음에 또다시 나중에 물려줄 때 상속세 내야 된다 그러면은 결국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조세 회피만 늘어나지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세수를 보면은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들 보면 이제 뭐 법인세라든가 이제 소득세라든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부가가치세라든가. 그럼 여기서 이제 좀 세수를 좀 증가 뭐 하거나 뭐 줄이거나 할 뭐 범위들이 있으세요? 저는 지출을 줄여야 된다는 입장이지. 오히려. 전 세수를 늘려가지고 재정 건전성을 가져가는 것은 지금 상황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줄여야 되는 분야 뭐 어디가 있다 생각하세요? 불필요한 복지에 대한 부분을 줄여야 되는 거겠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보험에 우리가 지원금이 세금에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럼 그런 걸 좀 줄이기 위해서라면 건강보험에 불필요한 의료 쇼핑이라든지 아니면 나이롱 환자 이런 것들 우리가 줄여야 되는 거고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의료행위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좀 줄여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 또 한편으로는 재정 중에서 불필요한 SOC 재정 이런 것도 많이 줄여야 될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선행돼야지만이 국민들에게 증세를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야, 청년들을 위한 정책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준석이 말한 것 중에 대부분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재정 건전성을 가져가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어 젊은 청년에게 뭘 주겠다 이런 거 쉽게 얘기 안 해요. 왜냐면 그런 파편화된 정책들이 오히려 포퓰리즘이고 매표다라고 저는 꾸준히 얘기해왔거든요. 저는 국민연금에 있어서 젊은 세대가 손해보지 않는 세상 그리고 젊은 세대가 주택 마련하는 데 있어가지고 금융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원리금 상환을 통해 가지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지 않는 세상 이런 것들을 공약하고 있거든요. 큰 줄기에서 저는 그런 사회 시스템을 조정하는 거지 뭘 얼마 20만 원 주겠다 30만 원 주겠다 이건 이재명 방식이다. 저는 그거를 극혐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학식 되게 많이 예. 드시러 다니잖아요. 예. 그럼 거기서 좀 의견들 많이 들었어요. 좀 좋은 의견 있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는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많으니까요. 일자리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재밌게 그런 얘기하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학식 먹자 하고 있습니다. 코인 얘기도 안 할 예. 수가 없는데 코인 좀 잘하신다고 이제 소문 나 있잖아요. 저는 프로그래머니까 제가 API가 공개돼 있어요. 코인 그 거래소마다. 그래서 코인들 자동 거래를 통해 가지고 일정한 수익을 좀 얻은 바가 있는데요. 그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제가 선거 3번 나올 정도 돈 벌었다 이 정도 외에는 한 말이 없거든요. 선거 한 번 치를 때마다 보통 한 1억에서 2억 사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제가 또 정치하는데 요즘은 또 코인 투자 많이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은 뭐 저도 그 때문에 재미가 없습니다, 별로. 아무래도 이제 코인 투자자들의 이제 표심도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친코인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좀 계획된 게 있으신가요? 저는 KYC라고 하죠. 보통 이제 실명 인증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한 자금 세탁 방지 이런 것들을 위한 조치는 다 찬성인데요. 그런 상품의 종류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는 웬만하면 자율로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이번에 다만 이재명 후보가 말했던 스테이블 코인 중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게 이분이 뭐 알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지급 준비율 1대1 정도면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분이 그러면 민주당에서 낸 거 보면은 그 50억 정도만 있으면 이걸 열 수 있게 하자 그랬거든요. 50억의 지급 준비율 1대1이면은 이거 돈 받아가지고 경비 쓰고 이러다가 또다시 깡통 될 가능성이 높고 그게 아마 테라 루나 스테 비슷한 것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담보형으로 발행한다 하더라도요. 50억의 자금을 가지고 이걸 운용한다 했을 때 뭘로 이익을 남나요 이게? 보면 50억을 스테이블 코인 발행한 다음에 이 50억에 대한 이자 수익 같은 걸로 이제 경비를 대야 되는 것인데 50억의 이자 수익이 얼마 됩니까? 한 1억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 갖고 회사를 운영한다고요? 다분히 전 나중에 사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고 지급준비를 1대1로 했을 때 이게 되냐고요 이게. 지급준비를 1대1이면 50억 넣어가지고 50억을 거치해가지고 50억의 금융소득으로 이걸 운영한다는 건데 차라리 지급준비율이 한 20대1 된다 이렇게 솔직히 얘기하면요 100억을 가지고 운영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또 굉장히 모르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더 본인들의 좀 규제 완화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기대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쪽은 좀 있을까요? 규제 완화라고 하는 건 이제 법인 계좌가 조금씩 뚫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나아지긴 했는데 저는 거래소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업비트 빗썸 관계 다 있을 때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우리 주식은 보면 한국 거래소에서 단일 호가창을 운영합니다.
어느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든지 간에 단일 호가창에서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는 거고 그 호가창은 KRX에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이제 NXT도 생기긴 했지만은 그런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증권회사들은 브로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물량 같은 경우도 다 단일화되고 이러기 때문에 안정적이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같은 코인인데도 업비트의 거래 그 쌍 그리고 호가창 그리고 뭐 빗썸의 호가창 다 다르거든요. 이렇게 되면 가격도 다르게 형성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업체들이 합쳐가지고 하나의 거래소를 만들고 나머지 업체들이 우리가 보통 MTS라고 하죠. 거래 그 시스템의 그 효율성 아니면은 금융 조건 이런 걸 가지고 증권사들처럼 경쟁하는 형태로 코인 시장이 재편돼야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코인 시장도 만약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거래소와 예탁원 체제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코인 거래소, 코인 예탁원 이게 꼭 공공이 필요도 없습니다. 업체들끼리 특정한 지분을 가지고 모여가지고 그걸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야 코인 시장이 좀 투명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상장 요건 같은 것도 엄격히 관리할 수 있고요. 저는 그 글로벌 코인 시총 순위를 쫙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게 없는 거예요. 다 외국 사람들이고 뭐 그게 시총이 몇백 조가 되면 어떤 코인은 이제 삼성전자 시총만큼 올라오고 네. 하는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코인에서 이제 큰 코인들이 없을까? 이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그게 예전에 우리나라 코인 시장이 컸을 때 거기서 많은 블록체인 업체들이 제대로 하는 것도 있었지만 사기를 치려 들어가다 보니까 과잉 규제가 따라붙고 국내에서 ICO가 막히게 되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런 것들이 하나씩 다 개선이 돼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경제에 대해서 네. 여쭤봤는데 이제 결론 질문을 하나 여쭤보려고 해요. 대한민국 경제는 이것이 문제고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저는 대한민국은 규제가 사라져야 됩니다. 경제라는 거는 규제와 세제가 약한 쪽으로 이제 돈이 흐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대한민국이 이제 돈이 몰려들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정말 사업할 때, 아이템 만들 때 필요하지 않은 규제들, 부처들이 들이미는 것 없애야 되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자금의 이동에 대한 규제 같은 것도 많이 풀려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금과 규제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많이 풀겠습니다. 정말 오늘 긴 시간 네. 동안 원래 목이 좀 안 좋으셨어요. 근데 지금 정말 딱 그 방송하는 예. 순간에 쥐어 짜는 느낌이 예, 있어요. 약간 그렇습니다. 정말 예. 앞으로도 많은 소식 듣기 위해서는 유튜브 창에다가 이준석 TV 검색해 주시면은 제 유튜브 채널 뜰 겁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팅! 정말 바쁜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또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